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0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02일차고요. 오늘도 더 시스템 오늘 이제 79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8번째 단락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하다. 네, 여기서부터 또 읽어볼게요. 이분의 삶이 참 재밌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네, 1979년 봄 나는 캘리포니아행 비행기에서 입었던 그 싸구려 정장을 걸치고 크로커 내셔널 뱅크 샌프란시스코 지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창구 직원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했다. 관리자는 대학을 막 졸업한 나를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했다. 가진 거라곤 어울리지도 않는 옷 몇 벌, 플라스틱 알람 시계, 세면용품, 가방, 반쯤 마시간 손목시계, 그리고 부모님이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마련해 주신 2,000달러가 전부였으므로 나는 일자리가 간절했다. 나는 그 은행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 이를 악물고 정상까지 올라갈 계획이었다. 경제학을 전공했으니 창구 직원치고 가방끈은 긴 편이었지만 실무 능력은 형편없었다. 사람을 상대하는 능력은 괜찮았지만 돈을 엉뚱한 곳에 두거나 숫자를 옮겨 적을 때마다 엉뚱한 자릿수에 적는 실수를 저질렀다. 은행에서 숫자를 아무데나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잘해야 하는 일에는 원래 서투른 사람이다. 내가 일단 저질러 놓고 점차 고쳐가는 유형이다. 다행히 상사는 나를 마음에 들어했다. 하지만 종이에 수기로 숫자를 작성하던 당시에 엉뚱한 숫자를 적던 나는 창구 업무에 어울리지 않았다. 상사는 내 업무 능력이 빨리 향상되지 않으면 나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꼼꼼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첫 업무에서 실패한 것이었다. 하던 일을 그만두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해고당하는 것이었다. 그게 아니라면 이게 참으로 긍정적인 발상이긴 한데 승진하는 거였다. 나는 직급이 나보다 8단계쯤 높은 상무에게 편지를 쓰면서 은행 업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유치하, 유치하기 그지없는 제안을 적었다. 자기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21살짜리 신입사원의 제안이 오죽했겠는가. 어쨌든 나는 편지 말미에 모두가 탐내는 관리자 훈련 프로그램에 가고 싶다고 적으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인사기록부에 숫자 하나 제대로 옮겨 적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부족함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탐내, 탐내기에는 무리였지만 말이다. 운이 좋았는지 상무는 유머 감각이 매우 뛰어났다. 186cm의 키에 빨간 머리였고 영화에서 막 튀어나올 듯한 수염을 기른 사람이었다. 내 편지를 읽은 상무는 면접을 보자며 나를 자기 사무실로 불렀다. 상무는 내 제안이 전혀 와닿지 않지만 유머 감각은 마음에 든다고 했다. 그리고 그 유머에서 잠재력이 엿보인다고 했다. 한 달 후 나는 관리자 훈련 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다. 어찌된 일인지 첫 업무에서 실패했음에도 더 좋은 업무를 맡은 것이다. 은행에서 8년 동안 일하면서 나는 맡은 업무마다 무능했다. 은행 업무 연수, 프로젝트 관리, 컴퓨터 프로그램, 은행 상품 관리, 대출 담당, 예산 관리를 비롯해 기억도 나지 않는 여러 업무를 거쳤다. 특정 능력을 쌓을 만큼 한자리에 오래 있었던 적은 없다. 그렇다고 한자리에서 오래
있었으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마치 나의 유일한 능력은 다음에 옮겨갈 업무 면접에서만 빛을 발하는 듯하다. 실제로 나는 은행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업무를 맡을 수 있었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승진을 했고 연봉도 올랐다. 이러다가 잘하면 내 무능력이 들통나기 전에 면접만으로 임원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나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 나의 은행 생활이 끝났음을 알렸다. 윗선에서 백인, 남성 위주의 승진 관행을 멈추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언론에서 이런 임원 중에 백인 남성 비율이 너무 높은 점을 다루기 시작했고, 조직은 소위 말하는 다양성을 달성해야 했다. 언제까지 그 방침이 이어질지 아무도 몰랐다. 나는 이력서를 다시 꺼내들어 지역의 몇몇 대기업에 보냈다. 그렇게 나의 은행 경력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래도 믿기 힘들겠지만 그건 나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었다. 지역 통신사 퍼시픽벨에서 여러 어리석게도 내게 자리를 제안했고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다시 연봉이 상승했다. 지역 통신사 퍼시픽벨로 이제 다시 이동을 했대요. 내가 뛰어난 면접 기술을 선보인 데다 버클리에서 경영학 석사 야간 과정을 거의 마쳤다는 사실 덕분이었다. 나는 서류상으로 훌륭했다. 단지 퍼시픽벨에서는 그게 내 능력의 한계라는 점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다. 내가 크로커 은행을 떠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크로커는 다른 은행에 인수되고 남아있는 직원들은 모두 해고되었다. 내 경우에는 은행에서의 실패가 오히려 해고당하기 전에 새로운 회사로 탈출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회사에서 보이는 업무 수행 능력과 그 결과물 사이에는 딱히 연관성이 없다는 세상의 이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내가 퍼시픽 벨에서 하는 일의 60% 정도는 바쁘게 일하는 듯 보이는 거였다. 이곳에서는 예산 담당자로 일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었다. 내가 만든 예산 프로그램에는 갖가지 오류가 있었지만 별 문제가 되진 않았다. 여러 부서에서 올라가는 자료들이 워낙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런 쓰레기들을 취합하여 다듬다 보니 내 자료가 더 좋아 보였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내가 새 직장에 가서 불만이었던 점은 담배 냄새였다. 당신은 사무실 흡연을 허용하던 시기였는데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둔 동료가 지독한 꼴초였다. 나는 늘 담배 연기와 쩐내 속에서 살아야 했다. 옆 동료에게 금연을 부탁해 보았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그나마 상냥했던 성격마저 사나운 성격으로 변했을 뿐이다. 상사에게 부탁해서 자리를 옮기기도 했지만 어딜 가나 담배 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했다. 83페이지예요. 인형이 하나 뜨기 있어서 누군가 했더니 백영민 님이 들어오셨네요. 네, 쪽판지 어디에 인형이 하나 있어요. 네, 뭐 중간에 설명할 건 없고 이렇게 21살 때 직장 생활했었던 거 여기까지 다 읽어 볼게요. 네, 83페이지. 그런데 운이 좋은 건지 회사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 직장 내 위험 요소 목록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읽고 서명하도록 했는데 목록에 있던 위험 요소 중 하나가 간접 흡연이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려고 권했고 나는 회사의 권유에 그대로 따랐다.
상사에게 사무실의 흡연 문제를 언급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출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상사는 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했다. 다음 날 출근하는 대신 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험 요소가 제거되었는지 물었다. 아직 아니라는 상사의 대답에 나는 즐거운 목소리로 알려줘서 고맙고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겠노라고 했다. 내가 직장을 안전한 장소로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그때는 인터넷이 태동 단계에 불과했던 시기라 재택근무란 개념이 없었다. 따라서 집에서 일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유급 휴가와 깨끗한 공기를 즐기기만 하면 된다니 내 계획대로 일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 이튿날 내 상사가 전화를 걸어와 뭐가 문제인지 물었다. 공대 출신이었던 그분은 내 말이 논리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고 여겼다. 게다가 나와 같은 비흡연자라 내 말의 요점을 이해한 듯 했다. 나는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과 함께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사무실이 안전해졌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을 전했다. 나는 전화상으로 정중하고도 매끄럽게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이 상황이 꽤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해고당할 줄 알았다. 그래서 해고 통보를 받으면 지역 신문사에서 전화해서 회사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보할 심산이었다. 이때 처음으로 내게 문제야 기질이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자발적 재택근무가 사흘째 되던 날, 내 기억으로는 상사의 상사가 전화를 하더니 경영진과 흡연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면서 개인 집무실 외에서는 흡연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인 집무실에서도 흡연 시에는 문을 닫기로 했다고 알려줬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복귀했다. 깨끗한 공기를 맡으며 일할 수 있다는 사실도 좋았지만 발암물질이 가득한 문 닫힌 집무실에 gat혀있는 중역들을 상상하는 것도 즐거웠다. 그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나는 퍼시픽 벨에서 탄탄대로로 올라섰다고 생각했다. 버클리에서 경영학, 석사, 야간 과정도 모두 마쳤고 다른 동료들보다 앞서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지역 관리자 자리 하나가 공석이 됐고 나도 후보 대상이 되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다고 생각했다. 내 상사의 상사가 나를 사무실로 호출하기 전까지는 그는 내게 백인 남성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했다. 퍼시픽벨은 다양성 문제에 휩싸였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예 문제가 해결되기는 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다. 퍼시픽 벨에서 고위 임원진으로 승진하겠다는 내 계획은 공식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더 이상 상사를 위해 애쓸 필요도 없고 별로 수당도 없으니 야근을 할 필요도 없어졌다. 내가 원한 자유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유를 얻었다. 나는 테니스 게임을 만드는데 시간을 할애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일 이상으로는 더 이상 상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진짜 웃기지 않아요? 더 이상 상사를 두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한때 나의 관심사이기도 했던 만화 그리기를 시작했다.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꿈이었다. 나는 예술가 기질도 많이 부족했고, 당시에는 만화 업계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도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퍼
메이션, 즉 긍정선언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긍정선언에 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나는 그림 도구를 준비하고 매일 아침 출근 전에 그림 그리기를 연습했다. 그리고 하루에 15번씩 긍정적 다짐을 적었다. 나 스콧 애덤스는 유명한 만화가가 될 것이다. 긍정문 하나를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잘리게 돼서 그만두었답니다. 네. 뒤에 보니까 20kg 감량은 목표지만 올바른 식습관은 시스템이다. 네, 여기까지 있고요. 뒤에 4시간 이내 마라톤 완주는 목표지만 매일 운동하기는 시스템이다. 매일 하는 거, 매일 하는 올바른 식습관, 매일 운동하기 이런 거는 시스템이다 라고 적혀 있고요. 참 안 보이게 형광색으로 주황색으로 적어놨어요. 회색에다. 진짜 안 보이려고 하네요. 글씨가. 참. 네, 그 다음에 완전 파트 2예요. 나는 성공하기로 결정했다. 여기까지. 여기 이제 내일 아직 25분이죠. 늦게 시작했는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늦게 시작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수다 떨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고요. 어제 또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신념들 많이 찾는데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쵸? 네. 어제는 신념 찾는 거 도움 주다가 저도 또 어제 어떤 사람한테 한 방에 걸렸네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제 걸린 게, 걸린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뭐라 그러셨다나? 음식을 음식에다 비유하셨나요?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 내가 안 먹으면 내 게 아니고 그 사람 거라 그랬나요? 그 사람 거라고 했는데, 어제는 제가 어떤 분이 탁 쏘아붙이는데, 저분이 그제 음식으로 가져오듯이 가져왔네, 보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느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비교당했어요, 저 어제. 어제 저 비교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왜 그랬지?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 사람의 에너지가 뭔가를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제가 하는 스타일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데, 그냥 약간 조금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 좀 그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제도 조금 살짝 건드리기도 하고, 안 건드리려고 이제 좀 하는 것도 있고, 신념 찾을 때. 안 건드리려고도 하는데, 그 사람 입에서 이렇게, 하여튼 좀 하는 방법이, 근데 누가 이제 비교를 또 이렇게 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방 팍 맞았어요, 어제 저. 비교당했어.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게 비교당하는 거에 어제 또 그러시는데, 어제 부자들한테도 열등감에, 그게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셨는데, 하여튼 강의는 또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열등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릴 때 그 열등감 때문에 뭐가 비교당하는 그 부분 때문에 어제 누가 한마디 한 소리에 그냥 팍 맞았어요. 한 방.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게 아직 그러니까 무시감에서도 무시에 대한 부분도 찾아가지고 뭐 3명만 또 발표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팀들 먼저 시켜야지 저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3명에서 깎여 나갈 수가 없어서 팀들 먼저 이제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화요일 날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어쨌든 신념이라는 게 수시로 걸리고 수시로 나와요. 예. 그거를 찾았는데도 또 그게 뭐가 또 하나 누가 한마디 한 소리에 그냥 팍 완전 총을 한 대 맞았어요. 총을 한 대 팍 맞았거든요. 정곡에 그냥 완전 심장에 그냥 바로 꽂혀가지고 그게 아침에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받아와서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 신념에서 또 해석을 또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상황에 너무 그렇게 신념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해석을 제가 또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찾아야 되고 오늘 발표 많이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도 아마 중간 선생님이 수업은 못하고 발표만 쫙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표하고 나면 제가 이제 저희 딸한테 이번에 이제 신념 찾은 거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시크릿에서 발표는 제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신년 발표를 스스로 나가서 하는 거는 안 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게 또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거와 시크릿에서 발표하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몰라. 계기가 되면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제 각 조에 3명씩 하시는 바람에 상황 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패스는 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념은 무수하게 찾아도 저도 그래 무시에 대한 걸 요번에 찾았지만 이거를 해결한다고 해도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많이 좋아지기는 해도 이 마음이라는 걸 완전 벗어나기 전에는, 자아가 없어지기 전에는 계속 끊임없이 신념에 걸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거 찾아서 발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0분이네요. 그쵸? 네, 시간은 맞췄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목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쵸? 응, 많이 나아졌어요. 요건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또 만나 뵙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네, 음서가 해제시켜 주시고, 화요일 날 대구 수업 있습니다. 네, 마치고, 네, 명상하고요. 네, 시작.